예, 데이터 스트럭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C++ 오브젝트의 기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 언어와 C++에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불리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캐릭터, short, int, long 이런 데이터 타입들은 모두 인테저 타입, 인테저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들입니다. 이 각각들의 차이는 불리안은 1비트, true, false 이렇게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이죠. 1비트로 표현이 되고 캐릭터는 8비트, short 보통 16비트고요. int 시스템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저희가 쓰는 컴퓨터를 생각을 한다면 32비트가 되겠죠. long은 64비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들 그 인테저 숫자, 우리 생각하는 정수를 담기 위한 그런 데이터 타입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float, double, 그리고 long double이라는 데이터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소수점을 담기 위한 데이터 타입인데요. fractional number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수점 타입은 소수점, 예를 들어서 뭐 5.227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숫자를 생각을 해본다면 5가 정수 부분이 되겠고 0.27 이게 소수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소수점 타입은 그 안에서 정수가 있고 또한 소수점 부분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있는데 이런 숫자들을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소수 타입에다가 우리가 5, 뭐 이런 정수 5.0이겠죠. 5.0이라는 정수를 저장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인테저 타입 같은 원래부터 정수를 담기 위한 이 데이터 타입하고는 그 예를 들어 인트가 32비트고 플로트도 32비트이지만 이 같은 5라는 숫자를 플로트에 저장했을 때하고 5라는 숫자를 인트 타입에 저장했을 때는 두 개가 32비트 비트 형태가 다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그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struct,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스트럭처죠. 기본적인 여기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그것을 그룹으로 해서 스트럭처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고 유니언이라는 또 데이터 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있는데 C 언어에서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모두 있고 스트럭트와 유니언도 있는데 클래스라는 것은 C++에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라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쓰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트럭트라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 여러 개를 그룹으로 묶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트럭트 해서 뭐 A, B, C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안에 int A, int B, int C 이런 스트럭처를 만들었다고 할 때 이 스트럭트 타입은 여기 보는 int A 그리고 int B, int C 이 각각들이 서로 다른 어떤 32비트짜리 메모리를 차지하면서 이 스트럭처 안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스트럭처 타입 이 ABC라는 스트럭처는 32비트짜리가 3개 모인 총 96비트의 어떤 데이터 타입 형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유니온을 만약에 쓰게 되면 여기 스트럭트 대신에 우리가 유니온 만약에 유니온을 썼다 그러면 이 유니온이라는 것은 int A, B, C 이 세 개의 다른 그 데이터 타입 이 유니온 안에 있는 이것들이 각각이 서로 다르게 메모리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요것들이 한 개의 메모리를 공유하게 됩니다. 즉, 이 유니온 ABC라는 것은 ABC 자체 내에 인테저가 한 개밖에 없고, 실제로 메모리에 잡힐 때는 한 개밖에 없고, 그 한 개의 메모리, 인테저 메모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A를 가리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B 또는 C 한 번에는 한 개만 가리키게 되는, 즉 A, B, C가 그 32비트짜리 하나를 인테저 그 공간 한 개를 공유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게 될 이 클래스는 스트럭트와 흡사한데, 어떤 점에서 흡사하냐면 이렇게 데이터 멤버들을 여러 개를 독립적으로 공간을 차지하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멤버라고 하는데, 멤버들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긴 하지만, 이 클래스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 데이터 멤버들을 이용하는 함수들을 또 함께 갖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signed와 unsigned로 구분할 수가 있죠. signed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positive, negative value를 가진 것을 의미하고, unsigned는 모두 positive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라는 거에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브젝트는 간단하게 말하면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스트럭트와 같이 어떤 데이터 타입들, 데이터 멤버들을 그룹으로 가지고, 스트럭처랑 비슷한 것이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그 데이터 멤버들을 이용하는 어떤 동작들, operations, 이것들은 함수로 구성되는데, 이 함수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멤버들, 어떤 값을 담거나 그렇게 하는 데이터 멤버들과 그 데이터 멤버들을 이용하는 멤버 펑션들, 이 두 가지의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가지는 것을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정의는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을 쓰고, 그 안쪽에다가 permission label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데이터 멤버, 또한 또 permission label 멤버, 이런 식으로 body를 구성해서 클래스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rectangle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쪽에 private이라는 permission을 주고 데이터 멤버를 두 개를 작성했고, public이라는 permission을 주고 멤버 펑션들이 작성되어 있는 이런 예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ccess specifier 또는 클래스 액션 컨트롤의 이 access specifier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access를 specify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public과 private와 protected, 이 세 가지가 있는데, public이라는 것은 아무 곳에서나 이 클래스나 오브젝트와 상관없는 아무 곳에서나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ublic이라고 하고, 바로 밑에 있는 그 멤버들은 누구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클래스 외부에서도 바로 액세스가 가능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private이라고 하고 그 밑에 적은 멤버들은 그 클래스의 같은 클래스의 멤버 펑션인 경우에만 이 데이터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또는 이 클래스의 friend, 이렇게 요런 종류, 요런 상황에서만 액세스가 가능하고, 일반 이 클래스하고 상관없는 그 다른 멤버들, non-member function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그 다른 외부에 있는 펑션들이나 그런 클래스들한테는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protected라는 스페시파이어가 있는데요. 이 protected라는 것은 이 derived 클래스에게는 public이랑 똑같습니다. 이 derived 클래스가 뭐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한 부모와 자식 간 parent 클래스가 있고 child 클래스가 있다고 할 때, parent 클래스를 다른 말로 base 클래스라고 했고, child 클래스를 또 다른 말로 derived 클래스라고 했죠. 그래서 클래스 두 개를 parent 클래스와 child 클래스 또는 base 클래스와 derived 클래스라는 관계를 맺을 때에는 그 derived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것을 내려받게, inherit 하게 되죠. 그 inheritance를 우리가 배울 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것 중에 protected라고 선언되어 있는 부분은
derived 클래스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퍼블릭과 마찬가지로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protected는 다른 부분, 이 rest of the program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 클래스와 상관없는 외부에서는 마치 private과 똑같게 동작하게 됩니다. 즉 외부에서는 액세스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단지 derived 클래스에서만 자유자재로 액세스할 수 있는 그것이 protected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멤버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본다면 데이터 멤버는 크게 non-static 데이터 멤버와 static 데이터 멤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static이라는 스페시파이어를 C 언어나 이런 다른 언어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non-static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즉 데이터 멤버를 non-static으로 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데이터 멤버는 오브젝트, 우리가 그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그 오브젝트 안에 이 각각의 데이터 멤버들이 그거에 맞는 그거 하나의 그 고유의 카피를 가지게 됩니다. 즉 클래스를 우리가 선언을 할 때 클래스 안에 데이터 멤버가 뭐 인테저 타입으로 두 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인테저 A, 인테저 B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적어볼까요? int A 그리고 int B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 뭐 A, B, C라고 간단히 쓰겠습니다. A, B, C 우리가 클래스 ABC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 안에다가 int A와 B, 인테저 두 개를 데이터 멤버를 만들었을 때 일반적인 이런 데이터 멤버들은 non-static 데이터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클래스 ABC를 가지고 나중에 메인 펑션에서 ABC라는 클래스의 오브젝트 예를 들어서 OB 또 ABC라는 클래스의 OC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 OB라는 오브젝트, 즉 ABC라는 클래스 형태를 가지는 OB라는 오브젝트도 AB를 가지고 또 OC라는 다른 오브젝트도 그 안에 AB를 또 따로 가지고 있는, 즉 그것들의 own 카피, OB는 OB own, OC도 OC만의 그 카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멤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constructor라는 펑션을 통해서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이 constructor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세하게 배울 것인데 이런 특수한 펑션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보통 해주게 되죠. 반면에 스태틱한 데이터 멤버가 있는데요. 스태틱한 멤버들은 차이점이 뭐냐면 스태틱은 어떻게 쓰냐면 여기 앞에다가 우리가 스태틱 이렇게 써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static하고 int a를 쓰게 되면은 요 static으로 정의한 요 a는 요 오브젝트에 소속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클래스에 소속되게 되죠. 즉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static int a 그리고 int b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다음 오브젝트를 OB와 OC라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었다고 할 때에 요 B는 일반적인 non-static 데이터 멤버이기 때문에 OB도 OB 자체의 B를 가지고 있고 OC 클래스도 OC 오브젝트도 B 자체의 B라는 멤버를 가지고 있지만 이 A라는 것은 스태틱으로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OB와 OC가 따로따로 카피를 가지고 이 A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가 존재합니다. 즉 이 클래스에 소속된 그런 A라는 A라는 데이터 멤버는 한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non 데이터 멤버는 따로따로 카피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static 데이터 멤버는
한 개만 존재하게 되죠. 마치 글로벌 오브젝트인 것처럼 글로벌 그 데이터 멤버 데이터 타입인 것처럼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멤버 펑션이 있죠. 그 클래스에는 이 멤버 펑션들은 일반적으로 왜 존재하냐면 그 데이터 멤버들 이렇게 클래스 안에 있는 이런 데이터 멤버들의 값을 액세스한다고 했는데 값을 읽거나 또는 쓰거나 값을 거기다가 저장하거나 하는 용도를 하기 위한 함수들을 정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데이터 멤버들 여기 같은 클래스 내에 있는 데이터 멤버들의 값을 이용해서 뭔가 동작을 하는 그런 펑션들이죠. 뭔가 계산을 한다든지 여기 A, B라는 어떤 데이터 멤버들 멤버들을 이용해서 동작을 하겠죠. 그 동작에 관계되는 것을 이 클래스 안에 함수 형태로 같이 넣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rectangle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정의했고요. 그 안에 private이라는 클래시파이어, 액세스 클래시파이어를 쓰고 그 안에 데이터 멤버로 non-static이죠. 데이터 멤버로 두 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 public이라는 스페시파이어를 쓰고 멤버 펑션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즉 이거를 본다 그러면 이 데이터 멤버 width와 length 이 두 개는 private로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바깥의 함수 또는 바깥의 다른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이 두 개의 데이터 멤버의 값을 직접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인테저 값을 저장을 하고 이 값을 읽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프라이빗으로 선언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값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공간, 이 퍼블릭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직접 언제든지 누구나 액세스를 할 수 있는데 이 퍼블릭이라는 이 공간 안에 set이라는 함수를 멤버 함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set이라는 멤버 함수가 정의가 이 밑에 있는데요. 이 set이라는 멤버 함수는 단순하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이 함수를 부를 때 우리가 값을 두 개를 주죠. 인테저 값을 w와 l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주게 되면 단순하게 이 w 값을 with 여기 잘못됐는데요. w고 요거는 l이 되겠죠. 여기는 l. 단순하게 w를 width에 저장을 하고 l 값을 length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다가 width하고 length에다 값을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private이니까 직접 외부에서 액세스하는 것이 아니고 s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두 개 이 데이터 멤버의 값을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목적으로 이 set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한 것이죠. 또한 멤버 펑션에 area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area라는 함수는 여기 함수의 정의가 밑에 있는데요. 단순하게 width와 length의 값을 곱한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즉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이 width하고 length라는 데 어떤 값이 들어있는데 이 두 개의 값을 단순하게 곱해가지고 그 값을 인테저 타입으로 다시 리턴을 하는. 그건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것을 공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은 width와 length를 곱해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width와 length를 외부에서 읽어가지고 그것을 바깥에서 계산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이걸 두 개를 곱해서 에어리아를 계산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함수를 이 클래스 안에 멤버 함수로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는 그냥 에어리아라는 이 오브젝트의 에어리아라는 함수만을 호출함으로써 그 면적을 알아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의 정의에 의해서 이 메인 함수에서 오브젝트를 두 개를 만들고요. R1이라는 오브젝트와 R2라는 오브젝트를 두 개 만들고 그럼 이 R1과 R2 각각의 오브젝트에 이 각각의 데이터 멤버의 카피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R1 쪽에 있는 s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5랑 8이라는 값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R1 오브젝트에 있는 width하고 length에 5하고 8 값이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R1에 있는 area라는 함수로 콜하게 되면은 요 R1에 저장되어 있는 5와 8이 곱해진
58에 4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건 출력하는 함수죠. 마찬가지로 R2 오브젝트에 8하고 10이라는 값을 width하고 length에 저장을 하고 똑같이 area라는 함수를 콜해서 8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멤버에 스태틱인 멤버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예제를 보면서 스태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의 예제와 거의 흡사한데 이 앞의 예제에서도 마찬가지 privacy라는 스페시파이어를 통해서 width와 length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public이라는 스페시파이어 안에서 이렇게 set과 set 함수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있는 여기서 이 데이터 멤버에 새로 한 개를 추가했습니다. static으로 해서 int count라는 새로운 멤버 그 데이터 멤버를 하나 추가했고 그에 따른 멤버 펑션도 2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static int count 데이터 멤버는 private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직접 액세스할 수가 없고 외부에서 직접 액세스할 수가 없고 이 값을 만약에 읽고 싶다 count라는데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읽고 싶다 한다면 여기서 있는 것처럼 이 read라는 함수를 호출을 대신 하면 이 read라는 함수가 그 count라는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을 리턴을 해주는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읽게 되죠. 그 다음에 upCount라는 또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서 이 함수를 외부에서 부를 때마다 이 count에 있는 값이 하나씩 증가되도록 이런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메인 함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뭘 할 거냐면 이 rectangle 클래스 데이터 타입으로 오브젝트를 3개를 만듭니다. Cdirect1과 Cdirect2 그리고 Cdirect3 이렇게 3개의 오브젝트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3개를 만들고 나면 요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width와 length의 카피를 가지게 되죠. Cdirect1도 width와 length를 가지고 Cdirect2, Cdirect3 각각이 다 width와 length의 자기 자체의 그 고유한 그 카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태틱으로 선언이 된 이 count라는 것은 요 3개의 오브젝트가 각각이 하나씩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글로벌 밸류처럼 한 개만 존재하게 되죠. 이 클래스에 소속된 한 개. 요 오브젝트에 소속되지 않고 클래스에 소속되는 요 한 개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예제를 보는데요. Cdirect1 이 첫 번째 오브젝트죠. 첫 번째 오브젝트에 upCount라는 그 함수를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초기값을 0으로 했다고 그러면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count가 하나 올라가겠죠. 그래서 count가 1이 되겠고 그거를 우리가 출력을 해보자. 그럼 요 값이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direct2 이거는 두 번째 오브젝트죠. 이 두 번째 오브젝트에서 그 오브젝트에 소속된 upCount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번째 오브젝트에 이 upCount를 실행하는데 그때도 count 해서 count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 경우에 count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Cdirect1에 속한 것도 아니고 Cdirect2, Cdirect3 이 오브젝트들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Cdirect1을 가지고 count를 증가시키고 또는 Cdirect2 여기 마지막에 Cdirect3 이 각각의 서로 다른 오브젝트를 통해서 count를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키더라도 이 count 값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이 출력되고 여기 앞에 여기 결과값이 있는데 2가 출력되게 되고 3이 출력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스태틱이 없었다. 만약에 그냥 스태틱이 없이 그냥 int count만 있었다. 그러니까 non static이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오브젝트를 우리가 3개를 만들었을 때 이 3개 각각의 오브젝트에 count라는 변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Cdirect1에 upCount를 하면 Cdirect1에 소속된 count 값이 증가하죠. 1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Cdirect2 upCount를 하게 되면 여전히 Cdirect2에 소속된 count가
하나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초기 값을 다 0으로 했다 그러면 select2는 그 전에 뭐 우리가 증가시킨 적이 없었죠. 그래서 0으로 그대로 있다가 요때 select2에 있는 카운트를 증가시키려 할 때 1로 변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요건 select2에 있는 카운트 값을 증가하는 거니까 여전히 이것도 1이 나올 것이고, 마찬가지 select3에 있는 카운트도 요때 한번 증가하기 때문에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static이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이 세 개의 오브젝트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한 개의 카운트를 공유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오브젝트에서 업카운트를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멤버도 있지만 이 클래스 안에 데이터 멤버 펑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멤버 펑션들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 데이터 멤버가 있지만 여기 멤버 펑션들이 있었죠? 이 멤버 펑션을 정의하는 방법은 이 클래스 안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펑션의 정의 또는 우리 펑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이 펑션의 프로토타입만을 적어주게 됩니다. 즉 이 프로토타입에는 함수 이름과 함수의 인풋 파라미터들과 뭐 인풋이 2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인풋 각각의 데이터 타입들, 이렇게 인풋 파라미터들, 그리고 return 타입, 이건 void고 이 함수는 return 타입이 int가 되겠는데 이렇게 함수의 인풋 아웃풋을 가지고 정의한, 그리고 함수 이름을 쓴 함수 프로토타입을 정의하게 되고, 그럼 이 함수의 실제 내용, 실제 동작을 적는 이 함수의 body는 요 바로 밑에 쪽이나, 그러니까 이 헤더 파일, 이게 보통 헤더 파일에 이런 것이 정의 함수의 클래스의 정의가 들어가는데, 헤더 파일 요 같이 요 밑에 쓰거나 아니면 또 다른 C++ 파일을 통해서 함수는 내용은 적어주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함수를 잠시 보자면 이 함수는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외부에 있는 함수가 아니고 요 클래스 rectangle이라는 클래스에 소속된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자기의 본 소속, 자기가 소속된 그 클래스 이름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void, 이건 return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void, 그 다음에 본인이 속한 함수, 본인이 속한 클래스 이름 rectangle, 그리고 컬런을 2개 찍고 우리가 scope operator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쓰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과 인풋 파라미터들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함수, 우리가 이 함수에서 하고자 하는 동작들을 코드로 기술을 하는 이런 형태로 멤버 함수는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클래스의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 이 C++ 프로그램, 일반적인 C++ 프로그램의 예제를 하나, 간단한 예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 프로그램을 한번 보자면 제일 첫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커멘트라고 하는 즉 이것은 우리가 우리말로 주석이라고 하죠. 이 주석들을 보통 쓰게 되겠죠. 주석들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지만 보통은 많은 용도는 지금 이 함수, 이 파일, C++ 요 파일, 이 파일 내에 있는 함수들이나 클래스들이나 뭐 어떤 선언들, 그래서 이 파일이 뭐 어떤 함수들을 가지고 있고 도대체 뭘 하는 함수인, 뭘 하는 파일인지, 뭐 여러 비슷한 종류의 동작들을 하는 함수들을 모아놨겠죠. 그래서 이 C++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그런 것들을 보통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작성한 작성자 이름, 뭐 작성한 날짜, 또는 뭐 자세한 상세 설명,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커멘트에 주로 쓰게 되겠죠. 주로 이 커멘트들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이 커멘트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다 작성하고 컴파일을 하게 될 때 컴파일러가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통 커멘트 바로 밑에 많이들 쓰는 것이 요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걸 우리가 directive라고 합니다. directives라고 하고, 보통 directives를
우리말로 선처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directives를 이용하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헤더 파일 선언이 되겠습니다. 여기처럼. 여기도 보시면 iostream이라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하는, 이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요 안에 있는 함수를 지금 밑에서 함수나 또는 클래스 정의나 이런 것들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include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nclude 같은 걸로 주로 디렉티브 부분이 많이 사용이 되고, 또 다른 용도로는, 또 다른 흔히 쓰는 용도로는 define, 예를 들어서 A에다가 3이라는 상수를 넣는 이런 형태의 define,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define하는. 그렇지만 이 A라는 것은 변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수는 이 프로그램 내에서 정의가 마치 이런 것처럼 int 또는 무슨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변하는 이런 변수는 이런 식으로 코드 안에서 정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코드 바깥에 이 디렉티브 쪽에서 선언이 되는 이 A에 3을 넣는다는 이런 형태의 것은 상수입니다. 값이 변하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A라는 것을 이 코드 안에 다른 어디선가 A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 코드 상에서 이렇게 A라고 쓰고 바깥에 디렉티브를 통해서 define A3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나중에 컴파일을 하게 될 때 이 코드 안에 있는 A를 실제로 여기 디렉티브에 있는 3, 이 숫자 3으로 다 일일이 바꾼 이후에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상수가 되겠죠. 주로 이런 용도로 디렉티브 사용하게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디렉티브라는 부분은 컴파일러가 우리가 컴파일하게 될 때 컴파일된 이후에 바이너리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요 밑에 있는 일반적인 함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컴파일이 되고 나면 바이너리로 바뀌고 실제로 실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반해서 이 디렉티브라고 있는 부분은 코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코드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컴파일러에게 추가적인 어떤 사이드 인포메이션, 어떤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는 3이라는 값으로 바꿔라, 또는 요런 어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들을 include 해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추가적인 정보를 줘서 컴파일러를 도와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정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메인 함수를 본다면 보통 이런 함수, 일반적인 함수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은 데이터 타입, 데이터 멤버를 선언하는 것이죠. 데이터를 선언하는 것이죠. 데이터 타입. 이 경우는 지금 int 타입으로 number 3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변수 선언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겠고, 이렇게 int, 예를 들면 int로 해서 변수 선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int가 정수형 32비트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메모리에 32비트짜리 정수형 그런 메모리 그 변수가 메모리상에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줄은 그냥 단순하게 출력과 입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 int number2 sum, 이것도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스탠다드 요건 아웃풋 스트림이죠. 스탠다드 요것은 인풋 스트림이고, 마치 그 C 언어의 scanf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요것은 C 언어의 printf와 비슷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탠다드 endline, 이게 endline이라는 것은 우리 C 언어에서는 printf 해서 이렇게 n 해서 새로운 라인으로 넘어가는 이런 커맨드와 동일하게 동작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헤더 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각각의 헤더 파일들은 보통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코드에서 사용할 어떤 펑션의 프로토타입들을 미리 정의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펑션이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어떤 것이 있고, 아웃풋 리턴 타입이 어떤 것이고, 함수 이름은 뭐고, 이런 펑션의, 실제 이 펑션의 내용은
뭐 C 파일, C++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미 라이브러리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어쨌든 펑션의 인풋 아웃풋과 함수 이름 같은 프로토타입이 보통 헤더 파일에 정의되게 됩니다. 또한 클래스 데피니션 우리가 쓰고자 하는 어떤 클래스의 정의와 그 다음에 그 멤버 펑션들 이런 것들의 정의가 보통 헤더 파일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헤더 파일은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편의상 아까 define에서 봤던 것처럼 편의상 컨스턴트들 여러가지 목적으로 쓰는 어떤 상수들이 많이 보통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수들을 우리가 숫자로 프로그램에 하드 코딩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숫자를 이름화 어떤 이름을 붙이고 그것들을 define라는 디렉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컨스턴트들을 또 보관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사용하는 헤더 파일들을 좀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간단히 보자면 IOStream 이것은 C++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펑션들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 이거는 어떤 데이터 포맷 스트림의 매니플레이터가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학 라이브러리가 정의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인데 컨버전이라든지 또는 메모리 알로케이션에 관계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속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또는 날짜들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이런 ctime이라는 헤더 파일도 필요하게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함수라는 것을 한번 보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 이렇게 박스가 있고 이 박스의 이름이 add2 또 input output이 이렇게 마치 항아리에 들어간 것처럼 이런 그림을 우리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 함수라는 것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인풋이 두 개가 있고 인풋이라는 것은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함수 안에서 어떤 동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아웃풋이 리턴돼서 나오는 이런 형태가 단순히 말하면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코드로 예를 들어서 한번 짜본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즉 add2는 함수 이름이고 우리가 int 한 개 또 int 두 개 이 두 개의 인테저 타입의 인풋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이런저런 동작을 하죠. 이 경우는 지금 아주 간단하게 인풋 두 개의 인풋 값을 단순히 더해서 그것을 아웃풋으로 리턴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그래서 리턴 타입은 int로 정의가 되었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를 보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지금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인풋이 어떻게 됐고 이런 어떤 문법적인 프로그래밍 문법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실행이 될 때에 메모리 안에서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이제 실행이 될 때 메모리 안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똑같은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다 한 다음에는 우리가 컴파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컴파일 이후에는 또 링크라는 동작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이후에 바이너리가 생성이 되고 나면 컴퓨터상에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행을 하게 될 때에 이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로드가 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 맵이 이렇게 파랗게 된 이 전체가 메모리 맵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될 때에 이미 컴파일하고 링크가 돼서 바이너리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이 메모리 맵의 일부 어느 공간에 로드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main이라는 함수와 우리가 main이라는 함수가 있고 add2라는 또 다른 함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각각이 독립적으로 컴파일러가 같이 컴파일을 했다고 치지만 이 두 개는 어디까지나 두 개 서로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메모리에 마침 앞뒤로 딱 붙어서 main과 add2 붙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main 함수의 바이너리는 이쪽 앞쪽에 들어가고
add2라는 이 함수의 바이너리는 뭐 뚝뚝 떨어져서 딴 데 들어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add2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메인 함수와 add2 함수는 별개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리에 어떻게 업로드 되는지, 이렇게 그것은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두 개가 별개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메모리에 이렇게 실행이 되고 메모리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메인 이 함수의 첫 번째 줄부터 한 줄 한 줄 이렇게 바이너리로 된 이렇게 한 줄 한 줄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 이 메인 함수를 한번 보시면 이 메인 함수 중간쯤에서 add2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메인 함수를 메인 루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호출을 받는 이렇게 다른 어떤 조그만 함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브 루틴이라고 하죠. 서브 루틴. 반면 이건 메인 루틴이라고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메인에서 이렇게 서브 루틴 이런 함수를 콜하게 되면, 여기서 메인 함수를 실행하다가 이 함수를 만나는 순간, 서브 루틴을 만나는 순간 이 함수를 콜해서 점프를 하게 됩니다. 마치 여기 메모리상에서 보시면 메인 함수를 실행하고 있다가 이 시점이 우리가 add2를 만나는 시점이죠. add2를 실행하는 시점입니다. 여기죠. 여기 정도. 그래서 거기서 add2라는 함수를 만나게 되면 이게 add2 함수가 있는 곳으로 점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점프를 해서 add2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점프를 해와서 여기서 add2를 한 줄 한 줄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add2를 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실행하고 나면 이 서브루틴, 모든 서브루틴들은 그 가장 그 마지막에 return이라는 명령어가 항상 return이라는 명령어가 있게 되는데, 뭐 void 같으면 void면 return할 게 없으니까 return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서브루틴이라는 것은 항상 끝에 가서 끝나게 될 때에 이 서브루틴이 끝나고 나면 원래 메인 루틴에서 잠시 파생돼서 서브루틴이 실행됐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 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add2가 종료가 될 때, 마지막으로 종료가 되고 나면 자동으로 자기가 원래 add2를 실행했던 그 바로 다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메인을 실행하다가 중간에 add2를 점프를 해서 와서 add2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 마치고 나면 다시 돌아가고 나머지 나무 부분을 실행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는 프로그램은 좀 전에 앞에 본 것과 정확히 동일한데, 동작은 동일한데 단지 차이는 뭐냐면, 이 앞에 프로그램은 요 inline이라는 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inline이라는 커맨드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서브루틴 앞에. inline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 프로그램, 여기 지금 서브루틴이 있는 이 서브루틴을 라인 안으로 넣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함수 자체가 어디서 사용되고 있냐면, 함수의 정의는 여기 있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곳을 보면 여기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 루틴에서 저 함수를 실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inline이라고 함수를, 이 서브루틴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함수의 내용이 이 함수 내용 자체가 여기 함수를 실행하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이 함수, 이 서브루틴에 있는 이 세 줄, 세 줄이 됐든 이 서브루틴 내용이 요 원래 메인 함수의 내용의 일부에 있는 것처럼 요 안으로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상에 로드가 될 때도 궁극적으로는 한 개의 그 유닛으로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요 add2에 있는 서브루틴에 있는 이 전체 내용이 요 안에 마치 메인의 원래 일부였던 것처럼 이 안으로 끼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메인이라는 이 전체 함수 한 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add2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요 부분으로 요 add2 전체 내용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처럼 add2의 내용이 이 메인 안에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앞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요 앞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라인이 없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메인 함수는 메인 함수 별개고
add2는 add2 함수가 별개입니다.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면 물론 실행을 할 때 여기서 점프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실행하는 중에 있지만 컴파일 할 때는 메인 함수와 add2 함수가 별개로 컴파일이 되고 별개의 바이너리가 되고 메모리에 로드 될 때도 아무 상관없이 별개로 이렇게 떨어져서 뭐 붙을 수도 있지만 떨어져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그런 게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점프를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데 반해서 inline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 add2라는 이것을 원래 add2가 실행되는 이 안쪽으로 이 라인으로 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요거가 요 내용이 여기에 원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공조는 메인 함수 한 개만 되는 이런 형태가 인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로드 될 때는 이렇게 그냥 메인 한 개가 큰 메인 하나만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일부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iterative 펑션이라는 것이 있고 recursive 펑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iterative 펑션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래 iterative라는 말이 영어로 뭔가가 반복이 된다는, 똑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또 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sum이라는 펑션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sum이라는 펑션이 뭘 하고자 하냐면, 여기 보시면 펑션 프로토타입을 보시면 인풋이 두 개가 있죠. 아웃풋이 리턴 타입이 float, 즉 실수형 소수점, 실수형 값을 리턴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그 sum이니까 아마 덧셈이겠죠. 그 덧셈한 결과값을 리턴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풋 파라미터를 보면은 첫 번째 인풋은 실수형 float인데 포인터죠. float 포인터를 인풋으로 하나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풋은 그냥 단순한 인테저 정수형의 값을 한 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은 뭐 꼭 클래스나 C++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C나 C++ 이런 언어에서 어떤 함수를 일반적으로 함수를 봤는데 이 함수에 인풋 파라미터에 이렇게 포인터가 있다 라는 경우를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풋 여기서 지금 이거는 플로트 실수형의 포인터인데요. 이 경우는 실수형의 값이 여러 개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실수형 값이 한 개였다, 만약에 한 개 값을 우리가 인풋으로 받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포인터를 썼을 리가 없죠. 그렇죠? 만약에 한 개의 값만 받을 것 같으면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한 개 실수값 한 개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그냥 float 하고 f32 vel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럼 여러분 실수값 한 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개를 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포인터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실수형의 값을 여러 개를 동시에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그래서 그 여러 개가 어떻게 지금 현재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냐면, 그 실수값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뭐 10개든 100개든 그 여러 개의 10개나 100개의 값이 어딘가에 메모리 형태로 또는 어레이로 보통 이렇게 저장을 하고, 요것은 뭐냐면 이제 어레이로 이렇게 해서 각각은 요것이 플로트 타입이고요. 실수형. 그 다음에 이게 뭐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이죠. 뭐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실수형의 값이 수많은 값이 들어있고, 이것을 우리가 인풋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풋이 예를 들어서 뭐 10개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인풋 파라미터 10개를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이렇게 인풋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을 때에는 이것들을 이렇게 어레이로 넣어 놓고, 이것을 이 어레이의 번지를
이렇게 인풋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를 이렇게 봤을 때는 인풋이 포인터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값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개가 담겨 있는 값이 여러 개가 담겨 있는 그 어레이의 주소값, 그것을 번지로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함수도 실수값에 포인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수형 값이 이렇게 많이 어딘가에 들어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의 주소값을 받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 안에를 지금 보시면 요건 그냥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 잠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for loop를 돌면서 얼만큼 도냐면 요 i32 count만큼 숫자만큼 루프를 돌죠. 요 i30 count는 여기서 인풋으로 받은 것인데, 그래서 요 인풋으로 받은 요 i30 count만큼 숫자만큼 루프를 돌면서 공적으로 요 i32 val이 요 아까 포인터로 받은 이것인데, 요 포인터에 있는 요 포인터 번지를 받은 요거에 요 안에 들어있는, 즉 요런 거 안에 들어있는 요 값을 한 개씩 i를 증가시켜 가면서 한 개씩 읽어내서 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더해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궁극적으로 리턴하는, 즉 이 함수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이 함수를 누군가가 외부에서 콜을 했겠죠. 불렀겠죠. 메인 함수라든지 이런 데서. 근데 그 외부에 있는 함수가 이 sum이라는 함수를 콜할 때에는 이미 이렇게 우리가 더하고자, 쫙 전체를 더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더하고자 하는 실수형 값을 어레이로 n개만큼, 100개, 예를 들어서 100개만큼 쭉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00개의 실수값을 어레이로 쭉 넣어놓고, 그것의 번지를 여기다가 주고, 그 다음에 이 숫자 몇 개 들어있는지 요 n 값을 여기다 주면서 이 함수를 콜한 것이죠. 그럼 이 함수 안에서는 그 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번지에 가서 한 개씩 읽어내면서 계속적으로 더해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n개만큼 다 더해서 그 값을 리턴하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메모리를, 이 프로그램에 실행될 때 메모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살펴본다면, 궁극적으로 이 함수에서 여기 f32 val 요거랑 i32 count 요 두 개를 인풋 파라미터로 받게 되죠. 근데 이 f32 val 이것은 포인터입니다. 즉 포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포인터를 볼 때에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주소값을 받는다. 항상 포인터는 우리가 이런 포인터를 볼 때는 우리가 항상 이것은 어드레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포인터는 항상 어드레스. 그렇죠? 항상 어드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수형의 포인터인데, 이것은 어찌됐든 실수형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이 f32 val이라는 공간은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것이다. 여기는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겁니다. 어드레스. 그렇죠? 근데 이 어드레스니까 이게 주소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전체 메모리 맵상에 어딘가에 주소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그 주소를 따라가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터라는 의미가 포인트 하는 거죠. 다른 데를. 그래서 얘가 포인트 하고 있는 그 주소를 따라가 보면 궁극적으로 실제 플로트 밸류,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플로트 밸류들이 나오는 것이죠. 플로트 그 실수 밸류들이 쭉쭉쭉쭉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i32 count, 이거는 32. 그래서 이런 형태의 메모리가 이미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부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터레이티브라는 함수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뭔가를 반복적으로, 여기 지금 계속적으로 돌면서 루프를 돌면서 더하고 있는데, 뭔가 같은 동작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형태가 이터레이티브 펑션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똑같은 동작을 리커시브 펑션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함수는 지금 보시면 이름은 rsum이라고 조금 다르지만 인풋 파라미터들과 아웃풋, 여기 리턴 타입이
방금 앞에서 본 프로그램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즉 이것도 같은 동작을 하는, 우리가 똑같은 동작을 하기 위한 함수인데, 단지 이 함수는 리커시브 형태로 우리가 구현을 한 것이죠. 이 리커시브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리커시브라는 것은 본인이 자기 자신을 다시 부르는, 그렇죠? 어느 함수가 그 함수를 다시 자기 자신을 호출을 다시 하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리커시브, 재귀형이라고 하는데, 재귀형 함수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가 리커시브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원래 이 함수의 그 프로토타입은 정의는 아까처럼 실수형의 포인터, 아까 실수형의 포인터, 이런 포인터를 보면 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드레스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렇죠? 포인터기 때문에. 근데 어드레스를 왜 갖고 들어오냐 하면, 그 어드레스에 가보면 분명히 값들이 지금 이 실수값인데, 실수값들이 여러 개가 들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를 쓴 것이죠. 실수 포인터고, 그 다음에 똑같이 몇 개의 실수가 들어있는 값. 그래서 이 함수 안에를 보시면 이 함수는 아까보다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for loop도 없어요. 그럼 이거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 i32 count 조건에 따라서 i32 count가 혹시나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거고, 아니면은 else, 아니면 일로 가라, 이런 것인데, 일반적으로 i32 count가 이 함수가 처음 불려질 때는 i32 count가 0이나 뭐 0보다 작을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요거는 실수가 몇 개 들어있는지 값이기 때문에 0보다 적게 우리가 넣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부분이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리턴하는 것인데, 뭘 리턴하냐면 요것인데, 요게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을 보시면 지금 자기 함수, 이 rsum이라는 자기 본인을 또 호출하고 있습니다. 즉 이 rsum이라는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리커시브 함수의 특징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에서 자기 자신을 또 콜하고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고 이러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되면서 무한 루프가 돌 것 같잖아요. 그렇죠? 무한 루프가 돌게 될,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게 되면 그렇게 될 텐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rsum이라는 함수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긴 하는데, 단지 호출할 때의 차이점 뭐냐면 이 i32 count를 한 개를 마이너스 1을 해서 한 개를 줄이면서 호출합니다. 즉 단순하게 이것만 보자 그러면, 처음에 i32 count가 이게 맨 처음 불려질 때 우리가 만약에 10이라는 값을, 우리가 실수를 10개를 넣어놓고 만약에 이 함수를 처음 호출했다고 본다면 i32 count에 10이라는 값이 초창기에 초기 값으로 들어오고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제 여기로 와서 요게 또 실행이 되는데 자기 자신이 호출되죠. 근데 그때는 그 값에 마이너스 1을 해서 다시 호출하게 됩니다. 즉 9를 가지고 호출하게 되죠. 그러면 어차피 또 자기를 호출했으니까 이 함수로 또 들어오겠죠. 그럼 그때 가서는 얘가 9가 돼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들어와서 또 호출하죠.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니까 그럼 또 8이 됩니다. 그럼 또 8이 되고 자기 자신이 또 호출돼요.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또 요거 하나 감소시키고 또 호출하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 감소시키고 또 호출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되게 되면 언젠가는 이 i32 count 값이 0이 돼서 들어오는 시점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한 개씩 한 10번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0이 돼서 이 i32 count가 궁극적으로 한 번씩 작아져서 계속 호출되다 보면 0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그 시점에는 이 조건문에서 여기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고 그냥 0을 리턴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그래서 이게 무한루프를 도는 것은 아니고, 지금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을 하면서 호출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자기가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계속적으로 가면서 요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계속 연속적으로 호출하게 되고, 요 조건이 만족을 하면 이젠 더 이상 호출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자기 함수 안에서 자기 함수를 또 호출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 뭘 하냐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하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1을 해서 호출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그 예를 들어 이 F32 밸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였죠. 그래서 우리가 플로트 밸류를 이렇게 실수값을 메모리에 넣어 놓고 이게 F32 밸이라고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요 전체 요 숫자가 바로 I32 카운트였죠. 초창기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행이 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F32 밸이라는 것은 이 메모리를 가리키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초로 이게 10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최초로 이게 불렸을 때는 이게 10이 되죠. 10으로 들어오죠. 그럼 10이 여기 들어오면 여기 보시면 F32 밸에 10 빼기 1 하면 9죠. 9를 읽어서 즉 9라는 게 여기서는 요 마지막 거 요거일 텐데요. 마지막 거 여기 값이 쭉쭉쭉 실수값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걸 다 더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더하고자 하는 실수값이 쭉쭉쭉 들어있는데 궁극적으로 요 마지막에 있는 요 값을 읽어가지고 그렇죠? 읽어낸 다음에 그거랑 요 함수를 호출해서 나온 값이랑 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함수를 호출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자기 자신이 또 불리는데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값하고 얘하고 더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더하게 되는데 일단 이 함수가 먼저 호출되니까 이 함수로 또 들어가면 이제는 이게 9가 돼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마찬가지 9가 됐을 때는 또 얘가 9가 되니까 8이 되죠. 얘는 I32 카운트 마이너스 8이 돼서 또 그 위에 거를 또 더하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불렀을 때는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그러면 또 다시 8이 돼서 또 들어가는데 그럼 8이 돼서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얘는 또 7이 되고 그럼 또 그 위에 거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게 0까지 가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0까지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고 리턴 0을 한다 그랬죠. 근데 여태까지 뭘 했냐면 요거 이렇게 한 개씩 계속 더했었어요. 계속. 그렇죠? 한 개씩 더하다가 궁극적으로 끝에 가니까 이제는 0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쭉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게 rsum이라는 함수가 자기 자신을 콜을 하죠. 다시 이게 근데 I32 카운트를 만약에 본다면 10이었고 9가 되면서 자기 자신을 콜하는데 그리고 또 얘가 자기 자신을 또 콜하고 8이 돼서 되는 거죠. 또 호출하고 7이 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이제 rsum이 0이 되는 시점이 여기 호출이 또 한 번 돼서 이렇게 이 시점이 발생하는데 요때 rsum이 10에 돼서 들어왔을 때 요때 우리가 I32 요 밸에다가 요게 I32 밸에 9 요거를 더했고 요때 I32 밸에 8 이걸 더했고 이런 식으로 더해가죠. 그래서 막판에는 마지막에까지 가면 마지막에는 리턴 값을 0을 하게 되는데 리턴을 0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는 여기서 이걸 호출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리턴하고 또 리턴하고 이렇게 리턴이 연속적으로 끝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걸 리턴하는 이 값들을 다 더한 이것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리턴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